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마지막입니다. 와, 드디어 완강을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강부터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와우.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 할 텐데, 이제 현대사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누구세요? 뭐 대통령 이름 딱 나오면 그렇게 정부별로 현대사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승만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는 이제 장면 정부라고 있어요.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장면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선생님 장면이 뭔가요? 짜장면인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성은 장씨요, 이름은 면입니다. 아셨죠?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있고요. 네,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면 전두환 정부라고 있어요. 전두환 정부가 있고,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노태우 정부. 네, 노태우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이제 김대중 정부. 네, 김대중 정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있죠. 이후에도 이제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사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까지만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이승만 정부부터 이제 하나씩 정치와 경제와 통일 분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 분야에서 이승만 정부는요, 일단 여러분 기억하실 것, 이승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대 정부, 초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 정부, 6.25 전쟁이 이제 이때 일어났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점, 뭐 이때 이제 6.25 전쟁도 이제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1960년 3월 15일 쭉 가서 1960년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에 있었던 이 선거에서 굉장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참 이렇게 선생님이 좀 이야기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이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반장선거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투표함을 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번 후보가 그 여러분 반 인원이 몇 명이야? 30명 되나요? 좋아요. 30명이야. 근데 뚜껑을 열었다? 근데 1번 후보를 찬성한다는 표가 무려 50표가 나온 거예요. 아니, 반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1번 후보가 찬성표가 50표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투표함에다 미리 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찬성표를.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이렇게 어른들이 했어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저지르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야. 우리 반에서 이렇게 안 배웠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학생들이 어른들은 반성하라. 이거 무효, 선거 무효. 라고 들고 일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사건, 바로 이것이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네,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 4.19 혁명의 결과,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 이 결과 3.15 부정선거의 결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하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물러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학생들이 시위해가지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때부터는 대통령, 그 다음에는요 장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장면 총리. 대통령이 이제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힘이 없어요. 이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내각 책임제라 그래요. 요거를 내각 책임.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라는 게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예요.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별로 힘이 없고 그 밑에 내각, 당시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각 책임제가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영국이라든지, 영국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잖아요. 근데 여왕은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영국 수상이 이게 정치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왕이 있지만 일본 왕은 힘이 없잖아요. 아베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대신하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내각 책임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너무 힘을 실어줬더니 이렇게 부정선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각이 중심되었던 이런 모습으로 4.19 혁명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 당시 굉장히 가난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주로 원조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 그리고 통일요? 이 당시에는 그냥 싸운 거죠. 왜냐면 6.25 전쟁이 끝난 상태니까. 그죠? 북진이야, 북진 통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게 이게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박정희 정부 볼 텐데, 선생님 장면 총리 있다면서요? 왜 장면 총리 아니고? 이 장면 내각,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요, 바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바로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 바로 정치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5.16 군사정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치 군인들이죠. 이 정치 군인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면 안 되죠. 자기 역할이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뭐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다.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빨리 안정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에요. 이 5.16 군사정변은 1961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4.19 혁명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 정치군을 이끌고 있던 인물이 박정희였거든요. 이 박정희 소장, 투스타, 군인 투스타가 출발했는데 이 박정희 소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 이제 없어지는 거고 다시 대통령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쭉 이제부터 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또 대통령제입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무려 약 한 18년 동안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특히 1972년에 있었던 유신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신헌법. 자,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굉장한 법이에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면 종신이 가능. 이게 뭐냐면 종신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제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어디서 뽑냐면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뽑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 그렇게 못 뽑아요. 이 당시에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 통일 주체 국민회의. 라고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이런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박수 뭐 선거를 하겠지만 거의 형식적인 선거고요. 그냥 박수 쳐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습. 여러분들 혹시 북한에서 뭐 그런 모습 봤잖아요. 그와 참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남한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어떤 그 체육관에서 막 박수 쳐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박정희부터 있었던 유신 체제라는 것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이거 반대하면 막 잡아가요.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 이런 것들을 막 반대하면요, 뭐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이라 그래가지고요, 막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당시에는요,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잡혀가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막 댓글로도 막 대통령 막 싫어요. 뭐 이런 얘기 막 쓰잖아요. 그 잡혀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큰일 나요. 그랬다가요. 어떤 그런 시대가 바로 박정희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있으니까 반발이 있겠죠. 우리 이런 거 그만하자. 우리 저기 자율 달라. 라고 해서 이런 어떤 유신 체제에 반발했던 사건, 그런 반발했던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부산 마산. 네, 이게 반발했던 사건. 이게 뭐냐면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항쟁이라고 하는데요.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건 79년도에 있습니다. 네, 79년도에 전개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저항들 속에서 1979년 부마항쟁이 있었던 1979년 12.16 사태라는 게 벌어져요. 12.16 사태. 10월 26일 날. 이 12.16 사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바로 이 12.16 사태가 되는 것이죠. 총을 쏜 거예요.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총을 쏴가지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이제 1979년 12.16 사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죠. 근데 이제 뭐니 해도 박정희 정부는 보세요. 이 5.16 군사정변이 지금 196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이게요. 1961년도. 그죠? 그러니까 60년대 그리고 70년대 무려 한 20년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을 지금 대통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경제 성장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이제 60년대예요. 주로 60년대. 이때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승만 정부 때 여러분들 원조 받으면서 했잖아요. 너무 가난해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원조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60년대는 주로 경공업 위주로. 경공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로 뭐냐면 옷이라든지 그다음이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벼운 것들. 돈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모습들. 여기 한 60년대, 한 1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좀 60년 돈 좀 벌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 아마 이용해 봤을 거예요. 경부고속국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경부고속국도라든지 경부고속국도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잘 살아보세 우리 농촌을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70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70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경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임금을 조금 줘요. 월급을 조금 줘요. 굉장히 적게 주고 일은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또 저항도 있었어요. 그 저항이 뭐였냐면 전태일의 분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몸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저항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해서 못 산다! 라고 저항하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거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존재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요. 네, 요거는 주로 70년대. 이때는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이때는 아주 좀 큰 거. 여러분들 왜 지금은 포스코라고 하죠? 포항제철,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 네, 중화학공업. 네, 중화학공업이라는 어떤 위주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또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기승전 통일입니다. 어떻게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거든요. 어떤 정부도 이 통일이라는 과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특히 이제 유신 체제를 통해서 어떤 장기 집권하는 어떤 그런 좀 그 민주주의의 어떤 역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반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시키는 모습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최종적 목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던 해가 바로 1972년입니다. 요게 이제 나오고 나서 유신 헌법이 따단하고 이제 반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 3대 원칙. 통일 3대 원칙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자, 3대 원칙이 뭐냐면 이 3대 원칙이 뭐냐면 바로 자주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 민족이 대단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통일 3대 원칙이 이때 정해졌다는 것.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결국 이제 11월 사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총소리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됐잖아요. 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대통령이 지금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12 사태라는 게 벌어져요. 12.12 사태. 역시 1979년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인데,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12.12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또 정치군이 등장한 거예요. 또 정치군인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들을 신군부라 그래요. 새로운 군인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지. 신군부. 이 신군부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라는 역시 소장이 투스타예요. 박정희도 역시 투스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도 주치잖아요. 전두환도 역시 투스타. 역시 소장, 사단을 이끌고 있어서 군인들을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12.12 사태로 또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군부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어떤 신군부에 대한 어떤 그 저항, 이 저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때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5.18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1980년에 19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 광주에서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바로 광주에서 출발하죠. 광주에서 출발했는데요. 시민군과 계엄군이, 왜냐면 이 계엄군이 너무 강력하게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총을 시민들한테 막 겨눈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시민들도 이제 무장을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다 진압이 되죠.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말도 안 돼서 군인이 자꾸 이렇게, 군인들 총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죠? 그 국민들한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있었고, 이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결국 이 전두환 정부는요, 비록 이걸 진압은 했지만 끊임없이 정통성, 왜냐면 자신들의 국민에 대해서 지금 총을 쏘는 그런 정부잖아요. 정통성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에서 4.13 호헌을 발표해요. 이 4.13 호헌이라고 하는 것은 1987년도에 발표를 했던 것인데, 4.13 호헌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핵심은 호가 뭐냐면 호위하다, 보호하다, 지킨다는 거예요. 뭘?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헌법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 헌법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당시 헌법은요, 7년 단임 그리고 간선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볼까요? 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대통령 뽑는다, 국민이 안 뽑고 여기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간선제예요, 간선제. 이런 것처럼 또 하겠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 게 그냥 또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또 뽑겠다는 거예요. 뽑아야 대통령은 7년만 하겠다. 앞에서 했던 그 박정희 정부 때 유신 체제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은 딱 한 번만 7년만 하겠다. 대신 체육관에서 뽑겠다. 이걸 이제 반표를 한 거죠. 가뜩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실망을 받았던 이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을 또 국민이 못 뽑도록 한다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이다? 이 사건이 바로 6월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겁니다.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의 핵심은 뭐냐면 호환. 바로 이 4.13 호환 없애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선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87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영화 1987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인가요? 택시 운전사 영화는 또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요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 되시면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전두환 정부의 어떤 이런 모습들,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6월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물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당시는 전두환 정부는 아직 아니었고요. 이 당시는 군인, 12사들도 권력을 자기들 군인 상태였지만 통틀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요, 이때는 뭐 그냥 꽤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삼저 호황이라 그래요. 삼저 호황. 이 시대. 이게 뭐냐면 삼저. 뭐가 내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유가. 기름값이 싸요. 저금리.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도 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값 싸죠. 돈 많이 잘 빌릴 수 있죠. 이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시대가 또 전두환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 부분에서는 이때 남북이 뭐 합의를 해서 그런 건 없었고요. 이때 참 가슴 참 미어졌던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또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 딸을 보고 싶은데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물꼬를 탔던 게 바로 전단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이 이때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가 됩니다. 이 직선제의 결과,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결국은 6.29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6.29 선언. 1987년 6.29 선언이 나오는데 이 6.29 선언에 의해서 이제 바로 직선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직선제의 결과 출범한 정부, 그 출범한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정책인 면에서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면도 그냥 뭐 무난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통일 정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남북이 합의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박정희부터 7.4 남북 공동성명, 그죠? 근데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또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우리 통일 이렇게 한다는 큰 원칙을 세워놨다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과 북이 어떤 관계인지, 남과 북은 따로따로 나라, 뭐 미국과 우리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한 민족이라는 개념. 그리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남북 기본 합의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제 91년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또 이 남북이 유엔에 또 동시 가입도 해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거. 여기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김영삼 정부 때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때부터 이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가 이때 이루어지고 있더라. 지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금도 왜 뭐 시장도 우리가 뽑고 뭐 군수도 우리가 뽑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청장도 우리가 뽑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이때 우리가 굉장히 큰 아픔이 한 번 있었어요. 이때 외환 위기 사태라는 걸 겪습니다. 외환 위기. 이걸 이제 IMF 사태라고도 하죠. IMF 사태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요, 세계가 이게 공통으로 쓰고 있는 돈이 달러잖아요. 달러가 없어요. 갑자기. 달러 막 다 빼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한테 이제 빌렸던 돈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진 거야. IMF 사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통일은 이 당시에 그 북한에 있었던 그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옵니다. 김대중 정부로 넘어와서는 이 당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외환위기 사태를 이제 극복을 하죠. 졸업을 합니다. 외환위기 사태를 조기에 졸업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김대중 정부는요, 이 남북 간의 그 관계에서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뤄낸 그런 정부입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이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이제 2000년에 있었습니다. 2000년에. 네, 2000년에 있었는데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요, 이건 이제 최초라는 수식어 붙죠. 최초의 남북 정상 만남이 만났던, 회동했던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최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났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도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남북 정상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김정남을 출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15 남북 공동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류들이 많이 활발해져. 이제 구체적으로 7.4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는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이 어떤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은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바로 개성에 개성공단이 설치된다든지, 그리고 서울에서 의주까지 갈 수 있는,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경의선이 개통된다든지, 그리고 이산가족이 상봉한다든지, 그리고 금강산에 우리가 또 관광을 갈 수 있도록 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어떤 현대사의 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정부별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요, 초대 대통령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겪었지만 결국 이제 4.19 혁명으로 무너졌고 굉장히 참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다 이제 이 장면 정부를 들어섰지만 다시 이제 5.16 군사 정부로 다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그런 유신헌법을 만든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실수였죠. 결국 이제 부망진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 당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의 어떤 그런 길을 열어놓는 그 출발점. 자, 그러다가 이제 이 11.6 사태로 결국 박정희 정부 무너졌지만 전두환 다시 12.12 사태 또 권력을 장악하는 군인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 이걸 통해서 바뀌고 있더라. 들어선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였죠. 그죠? 노태우 정부 직선제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직선제, 이게 지금 지지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우리의 손을 뽑잖아요. 이때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죠. 남북 기본합의서도 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지방자치 전면 실시했고, 근데 외환위기 사태가 오기도 했다라는 거. 김대중 정부 때 와서는요, 이제 외환위기를 졸업했고,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개선되고, 그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대사의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모습들을 만드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가까이 본다면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던 걸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분제 지금 없잖아요. 식민지 지금 아니잖아요. 너무 전쟁을 통해 너무 가난했던 그 절대 빈곤의 시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한글 쓰고 있죠. 신분제도 없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래도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싸워왔기 때문에, 이루어왔기 때문에, 만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선물들을 엄청나게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가 출발하면서 이렇게 잘려져 있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 물려준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물려받고 물려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역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